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사실을 토대로 날카로운 분석해주는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임대차 3법 중에서 2개 법안 지금 오늘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상정 기준으로 보니까는 상임위 상정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만에 지금 발효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속사정 이해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하고 싶었겠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파르고 특히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또 얼마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이 집에 살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왜곡이 되면 더더군다나 그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서둘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고 또 전세와 관련된 비용도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권리가 보장되는 폭이 넓어져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급하고 또 예비 기간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글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초유의 초광속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그리고 시행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건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올 때 그 책임은 온전히 이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입자 이야기 하셨지만 이건 완전히 세입자를 운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전세를 사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은 이 법의 혜택을 이제 바로 받게 되는 건데 지금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롭게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각 신문에 방송에 그 케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1억 이렇게 전세금이 올라가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굉장한 아마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전세 2년 살다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분들은 2년 뒤에 어디 가서 딴 데 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집주인은 그동안 2년 동안 5%밖에 못 올린 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월세를 왕창 올린다. 이럴 때 국민들이 2년 뒤에 겪게 될 고통, 그 다음에 4년 뒤에 더 많은 아마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혼돈 말고 장기적인 효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문시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완전히 국민을 지금 갈라놓고 서로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고 불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당장에 좀 혼란이 생기긴 하지만 사실 이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 이 대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이고 이 혼란을 짧은 시간에 최소한으로 이게 축소시켜서 겪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생긴 세입자 보호 제도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전세 물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유럽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정도의 세입자 보호 법제가 돼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차라리 그냥 다 이렇게 단시간 안에 그냥 후다닥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월세를 살아봤어요. 이런 우리 같은 제도 없습니다. 자유계약 제도예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건데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자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꿈은 뭐겠습니까? 자기 집 한 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을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벌써 반응을 내놓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그동안에 21번 실패, 이번에 22번째, 22번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부동산 폭등 못 잡을 거다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번에 뭐 운이 좋아서 한 2년 보호가 됐다고 쳐요. 예. 그 2년 뒤에 전월세가 폭등을 하면 집값은 더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자들은 영원히 집을 못 갖는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헤아리고 입법을 했느냐. 예. 정말 이 입법에 앞으로 많은 허점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나올 때 또 뭐 언론 탓, 또 과거 정권 탓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예,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네, 이에 대해서 통합당이 일단 강력 비판에 나섰는데요. 과거의 장외투쟁, 삭발투쟁보다는 이제 원내투쟁, SNS 활용을 좀 더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여투쟁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단 이 부동산 관련 입법뿐 아니고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굉장히 사실 자괴감 느낍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 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그 상임위 배정도 국회의장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버리고 말이죠. 과거 자기들이 소수당이었을 때 꼭 가져야겠다고 했던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법안을 처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낸 법안이 있어요. 일하는 국회법. 거기에 보면 법안도 선입 선출이라고 자기들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동산 관련법 처리할 때 스스로 낸 그 법안에 자기들의 원칙도 위반하면서 이렇게 소위의 상정도 하지 않고 축조 심사하지 않고 대체 토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정하는 것은 과거에 새누리당도 했던 거다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국회법 71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아마 2016년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때 민주당이 펄펄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뭐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과거 방식 장애투쟁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국민한테 그 지지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리고 투쟁의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원내 투쟁에 집중을 하고 우리 강 앵커 이미 보도하셨지만 SNS 홍보를 통해서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 예.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저도 용인 병해 위원장입니다. 예.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 여당의 독선 오만 독주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 국민들께서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이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 통합당은 요즘 그 회의장의 배경막도 하고 이제 바로 지역구에서는 또 이제 현수막으로 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외투쟁은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지난번 20대 국회 때 황교안 대표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 장외투쟁, 뭐 삭발투쟁, 단식투쟁 다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그래서 장외투쟁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본회의에서 간단하게 이제 반대 의견 피력하시고 그냥 퇴장해 버리시는데 상임위도 그렇고 사실은 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앉아서 하실 말씀 하시고 토론할 거 토론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방법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뭐 기권을 하든 반대표를 던지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땠을까? 중간에 나가버리면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또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충분히 안 하고 지금 퇴장을 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즉석 지금 상정해가지고 했던 것, 과거에 새누리당 됐던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었는데 그대로 따라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게 어쨌든 뭐랄까 이제 국회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정책 현안이 있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이 뜻이 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는 것은 힘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을 하라 이게 지금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문제 제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헌법 질서에 가장 적합한 의정 활동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맨날 우리가 그 내로남불 이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그렇게 강하게 성토했던 것을 이제
여당이 돼가지고 속전속결을 하는 것 일부에서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용어를 빌려오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서로 배우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요. 조금 뭐랄까 이제 우리 국회가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이제 무기력을 느껴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퇴장하는 거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좋았겠다. 게다가 상임위별로 좀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 조정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는데 야당의 정의당이 있을 경우에 사실상 이 안건 조정위가 90일 동안 최장으로 토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미리 포기를 해버렸는데 저는 안건 조정위를 구성을 해서 정의당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걸 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필리버스터의 문제는 바로 180석 저기서 채우면 중단이 되니까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안건 조정위는 한번 구성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겠다. 게다가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죠. 통해서 나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을 임차인이 반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연설이었다. 레전드 연설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호소력 있게 국민들한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더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의정 활동을 통해서 사실 주목받기는 야당 의원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인데요. 이번에 그렇게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사실 좀 주목받는 기회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국가의 회의를 하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스스로 말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그냥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어서 예. 조금 아쉽죠. 네. 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찍어 누를수록 집값이 더 튀어오르는 예. 모습이었는데 어떤 카드를 앞으로 꺼낼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아마 정부 여당이 앞으로도 계속 뭐 세금을 더 중과하거나 뭐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입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는 세금 때리기와 규제로 옥죄기 이것만 능사인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공급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뭐 태릉 골프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린벨트는 보존한다고 했지만 기타 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공원 뭐 네. 이런 거를 해서 공급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거니까 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 효과가 이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대책의 구체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신 생각이 대로 지금 공급 측면에서 이 정부 여당에서 주목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대표적으로 태릉 골프장하고 강남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거였는데 네. 태릉 골프장은 보니까 그 주변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민주당 소속이던데. 일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하. 벌써 몇만 명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니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태릉 골프장의 지역 인근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사실은 그 골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쾌적한 공기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쾌적한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조금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홍콩에서 그렇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서울 부동산을 사러 온다고 한 거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원래 강남 3구에 왜 그럼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갔느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여기가 명품 지역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서 좋은 아이들하고 섞여 살고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 이런 어떤 현실의 욕망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게 강남이 아니라 가령 세종 주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서 좋은 어떤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명품의 지방 도시를 만들어낸다. 왜 저 김희연 지역구는 예를 들지 않고 왜 세종만 예를 듭니까? 아니 뭐 저희 지역구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 지역을 만들어낸다면 예. 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하고 분산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공급한다기보다도 각 지역과 연계를 해서 뭔가 예. 그 필요한 기능적 명품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관련 얘기해 보죠. 상당히 속도를 이 역시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찰의 그 직접 수사 범위 6대 분야를 확실하게 한정하고 또 지금 이제 국정원 관련 대공 수사권 문제도 경찰로 넘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막 그렇습니다. 변화가 예.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지금 표정은 아마 정반대일 겁니다. 뭐 경찰은 지금 뭐 환하게 웃는 표정일 거고 검찰은 정말 울상일 것 같아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 저 검사로 계속 계셨다면 네. 일할 맛 안 날 거예요. 유탄전까지 벌어지고 하던데 또 그건 검찰에서는 검사 내부의 문제였고요. 지금 글쎄요, 이 정부의 이 방향에 대해서 언론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일단 목표는 검찰 힘 빼기에 있고 검찰에 대해서 권력이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는 틀림없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 저 당정 협의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들 보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문제도 당장은 지금은 안 됐지만 그 방향성을 보면 고검장한테 수사를 맡기도록 하고 그 수사는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거. 게다가 검찰에 대해서 지금 4급 공무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6대 범죄 중에.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상급 이상은 공수처가 한단 말이에요. 또 공수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포착을 했을 때 바로 공수처에 알려줘야 되고 공수처가 이처가라고 그러면 이관하라고 그러면 그리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검사들은 4급 공무원만 그것도 6대 범죄에 한해서 조사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뇌물 문제 같은 경우에 뇌물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수사할 때 우리 김 의원님이 훨씬 잘하실 거예요. 뇌물이 처음부터 5천만 원 이게 특정이 됩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너무 우리 수사 현실을 좀 외면하고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목적은 오로지 검찰 힘 빼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장악력 강화. 그다음에 이제 경찰은 정치 권력이 훨씬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너무 공룡화되고 비대화됐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공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 그다음 우리 경찰이 정말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인권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하겠느냐. 지역에 가면 경찰들이 지역에 소위 토고들하고 유착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럴 때 적당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수사 개시권과 정결권을 다 갖게 되면 일단 거기까지 경찰이 하시고요.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참 이제 이 분야에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신데 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 3급 그 문제 이상 지적하세요. 공직자인 만큼 사실상 이 수사 범위가 4급 공직자로 한정이 되는 글쎄. 셈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4급으로 한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급 이상, 3급, 2급, 1급도 검찰이 할 수가 있는데 대신 3급 이상은 공수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공수처가 우리가 하겠다고 가져가는 순간 그러면 검찰은 못 하게 되니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검찰이 4급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소적인 발언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수처 검사 한 2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을 해봐야 1년에 한 10여 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존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 능력도 없고 수사를 하면서 뭘 밝혀내지 못하면서도
일에 그냥 의혹에 가득 차서 가지고 갔다가 수사를 망칠 가능성들이 높아서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걱정되고요. 특히 이제 이 최근에 개혁안 관련해 가지고 대한변협에서도 반대 의사 표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도 반대 의사 표시를 했고 김기식 지난번에 금감원장도 이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대로 그대로 꼭 추진될 것만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는 서로 다른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의원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내부의 중간 간부 이상들의 육탄전 어떻게 보십니까? 부끄럽죠. 일단 제가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좀 사과 말씀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검사들이 첫째는 너무 과잉된 어떤 뭐랄까 좀 이 공명 의식에 가득 차서도 안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아무리 공무원이 이제 출세하고 승진이 목표라고 하지만 그 정권이라든지 권력을 잡는 기간은 의외로 짧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항상 자기 평상심을 지니고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만 자기 운명 앞에 떳떳하고 길다 공직자로서 명도 그 네.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또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안 어떤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본령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성역 두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거는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의도를 노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그거 공수처로 가져가면 공수처장 누가 임명합니까? 아마 공수처 선에서 다 유야무야 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 하층의 범죄 공직자들도 뭐 권력형 범죄들이 있죠. 그거는 또 경찰이 알아서 종결할 수도 있고 검사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어떤 범죄도 특히 살아있는 범죄도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척결하는 이런 문화를 네.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일 의원께서는 부분적인 다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고 계시군요. 맞짱터는 두 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